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모레가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에는 평소보다 크기가 큰 보름달, 즉 슈퍼문이 뜰 전망이라고 합니다. 달이 지구에 더 가까이 접근했을 때 더 크게, 더 밝게 보이는데요. 이번 달은 평소 보름달보다 지름이 약 15% 더 크고요. 밝기는 약 30% 더 밝게 관측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추석 보름달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풍요와 감사, 소원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올해는 평소보다 더 크고 밝은 슈퍼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도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소원들이 떠오를 것 같죠. 추석을 맞아서 천문대와 국립과학관 등에서 내일부터 망원경을 통해 보름달을 관찰하는 행사를 열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벤트들도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사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달맞이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 즐겨봐도 좋겠죠?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달을 떠오르는 과정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마음도 슈퍼문처럼 환해질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주말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맛있고 즐거운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학과 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뭐 당연한 거겠죠. 추석 이야기입니다. 네. 뭐 추석하면 흔히 송편천, 갈비찜 같은 음식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런 음식들이 이제 언제부터 명절에 자리 잡았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외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 추석의 역사 기원부터 대표 음식 그리고 이것과 잘 어울리는 우리 전통주 마지막으로 추석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네.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추석 상차림 관련해서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 추석의 기원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네, 이게 이제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서 나오는데요. 간단합니다. 당시 이제 유리이사금, 유리왕 시절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서기 1세기 정도인데 이때 이제 여인들 두 편을 나눠서 배짜기 내기를 했는데 진 편이 술과 음식을 차려 함께 즐겼다. 근데 그때 그걸 뭐라 그랬냐? 가배라 그랬어요. 가배. 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 가위, 한가위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한가위가 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우리가 보통 이제 추수한 음식이나 농산물 가지고 감사하는 추수 감사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놀이와 술자리를 겸한 축제였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숨겨진 공동체, 대한민국의 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추석 음식이 다른 명절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건 이게 아무래도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배가 따뜻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쌀도 그렇고 배, 사과, 밤, 대추 여러 가지 식재료 풍성했고 이게 또 가장 또 좋은 건 또 뭐냐면요. 놀기에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란 거예요. 그렇겠죠. 특히 가을에. 밤에 대보름이 환하게 뜨고 바람은 선선하고 먹을 것 많았던.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소풍 가기 정말 너무 좋은 날씨. 네. 그러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술을 나누면서 같이 즐겼던. 그래서 설날 떡국이 약간 보존 음식 같은 개념이라면은 추석 음식은 신선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례나 제사 때 음복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음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시름에 복을 같이. 마신다. 그렇죠. 복을 같이 마신다, 복을 같이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을 같이 나누는데 남녀노소가 따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해야죠. 맞아요. 그걸. 그래서 늘 어린아이부터 천천히 마셨던 것이 음복문화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원래 본질부터 들어가자면은 도수 높은 술들은 피했어요.
도수 낮은 주로 발효주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나라 전통주를 보면요. 단순히 마시는 술이 아니고 음식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7세기 장계양이라는 인물이 쓴 음식 디미방 같은 음식 전통 레시피만 보더라도 이 안에 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을 봤었을 때에 만약에 음식도 좋고 술까지 좋다 그러면 이 집안은 굉장히 격 있는 집이다라고 봤던 그런 평가 기준이 있었던 것도 한국의 전통주 문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오, 네. 추석 때 송편도 먹잖아요. 그 송편은 네.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그 송편. 유래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일단 뭐 고려시대부터 먹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고려 때부터요? 네. 근데 이제 요 이름은 언제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인 1849년 홍성모가 쓴 동국 세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이 송편이 도대체 왜 송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예, 송편은 송은 소나무 송자고요. 네. 편은 조각편입니다. 예, 우리가 송편 만들 때 밑에 뭘 깔죠? 솔잎 깔죠. 그렇죠. 예, 솔잎의 모양을 한 또는 솔잎을 깐 편, 떡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밑에 솔잎을 깔까요? 왜 깔았을까요? 이게 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송편이 방부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을까요? 떡은 쉽게 쉽니다. 다른 떡은 그렇게 솔잎을 안 깔지 않나요? 최근에 들어서 안 까는 건데 옛날엔 그것도 많이 깔았고 깔았군요. 특히 이제 솔잎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연 방부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향도 좋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소나무 밑에를 보면은 벌레들이 적어요. 이게 뭐냐? 잡객들아 물러가라. 그런 의미가 약간 있군요. 잡균들아 물러가라. 야, 잡귀신들아 물러가라. 이런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양이 중요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송편이 이제 반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폈을 때는 보름달 모양. 보름달. 그렇죠. 접으면 반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달이 차오르는 모양을 그대로 담았다. 그래서 단순한 떡이 아니라 먹는 보름달, 입속에 작은 소망카드였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어릴 때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같이 빚곤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게 추석 때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송편과 같이 어울리는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있을까요?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맑은 술이 좋습니다. 맑은 술. 예, 근데 요즘 맑은 술, 한국의 전통주 중에 맑은 술의 개념이 어떤 스타일로 가고 있냐? 과실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살짝 단맛이 있으면서도 상쾌함이 있는 화이트 와인 스타일로 진화해 가고 있어요. 이게 송편하고 좀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예,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지향했다기보다는 실은 원래부터 그런 맛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맛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모르고 살았다가 이거 화이트 와인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맞아요. 되는 딱 거. 그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농식품부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평택의 쌀로 만든 평택의 전통주가 있어요. 네. 천비땡 하는 그런 전통주가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실량이 풍부한 화이트 와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걸 한번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명절에는 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전은 언제부터 추석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을까요? 일단 궁중조리서 시전서에 다양한 전 요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19세기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뭐 예전부터 있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실은 굉장히 정성과 풍요의 상징이죠. 왜냐하면은 육류도 들어가고 생선류도 들어가고 네. 거기에 야채도 들어가고 또 거기도 또 기름도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성과 손맛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전 같은 경우도 또 잘 어울리는 전통주들이 있습니다. 막걸리 아닐까요? 막걸리 기가 막히죠. 예. 네. 근데 막걸리만 얘기하면 너무 뻔하니. 너무 뻔해요. 제가 약간 다른 걸로.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전이 보면은 실은 야채와 육류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와인에 비한다면은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 함께 있는 로제 와인. 로제 와인. 네,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갈기산 와이너리라고 네. 거기서 또 만드는 로제 와인이 작년에 우리술 품평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뭐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고 또 하나 우리가 치킨에 같이 따라오는 그 주류가 있다면 뭐가 있죠? 맥주죠. 맥주, 특히 생맥주. 네. 근데 그 이유 뭐냐면 탄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느끼함을 좀 내려주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만약 와인을 이 전과 같이 즐긴다면은 스파클링 와인 좋습니다. 그러면 스파클링 로제 와인. 그것도 좋고 로제대로 가든지 네. 아니면 스파클링을 가든지 다 그런 괜찮습니다. 식으로?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한국의 전통주로 지정된 굉장히 유명한 또 와인이 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 만찬주로 유명한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이 있어요. 오. 예, 이건 경북 문경에서 만듭니다. 오미자. 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버무려서 드셔보신다면은 좀 남다른 또 추석의 음식 페어링이 될 수 있죠. 저 오미자 차를 좋아하는데 오미자 와인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물 이야기 해보죠. 나물은 또 언제부터 추석 음식이 됐을까요? 가장 역사가 좀 길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삼국유사에는 절기마다 산나물을 캐서 조상께 바쳤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색이에요, 색. 결국은 나물의 색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5색, 3색 나물이 제사상에 올라오면서 건강한 장수를 기원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뿌리, 줄기, 잎을 상징하는 이 3색 나물은 조상님, 부모님, 자손 이 세대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나물은 반찬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장수를 빌던 상징적인 추석 슈퍼푸드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슈퍼푸드 나물하고 어울리는 술은 어떤 게 있어요? 나물하면 우리가 또 살짝 참기름 좀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독특한 전통 소주가 있는데 바로 참깨 증류주입니다. 우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우와. 경기도 광주에 이제 온 증류소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마지막 증류 과정에서 참깨를 살짝 넣어서 고소한 향을 내요. 그럼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살짝 있어요. 궁금해요. 우리가 참기름을 막 마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맡으면 마시고 싶어요. 그쵸. 근데 그걸 정말 다 마셔버리면은 실은 속이 좀 느끼해지고 그렇죠. 향에서 은은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향에서 은은하게 나오는 향을 굉장히 또 잘 살린 전통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궁금합니다. 추석 때 그러면 좋은 먹거리 곶감도 있잖아요. 곶감이 있죠. 곶감은 언제부터 추석 음식으로 먹었어요? 이게 원래는 곶감은 10월, 11월에 따서 한 달 정도 말린 다음에 주로 설 음식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 기술이 발달돼서 좀 감을 일찍 수확을 한다든지 저장성이 좋아서 그 예전부터 있었던 곶감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곶감도 추석 음식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곶감은 조선시대부터 계속 외국의 사신에게 주던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네. 특히 숙종 때인 1682년도에 곶감을 중국에 예물로 보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 간의 외교 선물로 쓰인 굉장히 명절판 수출 효자 품목이었다. 이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곶감과 어울리는 술이 있을까요? 한국의 그 정통 소주 또는 전통바 증류주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술이 하나 있죠. 바로 안동 소주입니다. 소주. 네. 소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소주. 부드럽게. 네. 소주는 그냥 막 마실 것 같고 소주는 뭔가 귀하게 다닐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안동 소주 중에서 민속주 안동 소주는 무형문화재 그리고 식품명인 두 곳을 다 가지고 있는 안동 소주의 메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동 소주 같은 경우에는 정통파 상압 증류를 통해서 빚는데 약간 구수한 약간 누룽지향이 또 굉장히 또 매력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곶감의 단맛과 안동 소주, 특히 민속주 안동 소주의 이 구수한 또는 고소한 맛이 만났을 때 마치 뭐라고 할까 이 스카치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네. 프루티의 너티 풍미가 올라오고. 오 정말요? 전통 간식과 전통 술이 만나서 한국식 약간 위스키 페어링 같은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추천해주신 술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명절 때 방금 우리가 말했던 그런 음식들을 다 먹잖아요. 네. 근데 각각 또 어울리는 술들이 또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각 음식 하나당 한 반 장씩만 드십시오. 근데 일단 다 준비해 가야 되는 거긴 하군요. 대신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은 옛날에는 이거를 10병 사가지고 막 밤새 마셨다면은 이제 그게 아니고 여러 잔을 놓고 한 사람당 잔을 5개 정도 놓은 다음에 이 음식과 이 전통주, 이 음식과 이 전통 이렇게 페어링해서 드시면은 또 남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친척들 다 모인 그 대가족 그 모임에서 이걸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 중에 뭐가 제일 비싸게라고 알아맞혀 보라고.
그럼 틀리잖아요. 그러면 너는 게 더 싼 거 먹으면 되겠다. 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술 한잔 즐기면서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말 나들이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학과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늘푸른 지구 시간인데요. 오늘은 환경이나 기후변화 이야기 대신 과거의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동물을 피고로 한 동물 재판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 재판, 이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 건가요? 예,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실제 중세 유럽에서는 동물이 법정에 서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유죄 판결을 받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주로 한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어떤 카톨릭 문화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15세기부터 17세기였습니다. 근데 이 재판들은 단순히 기행이 아니었고요. 당시 사람들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질서 파괴 행위, 즉 동물의 범죄 행위를 인간의 법과 신의 정의로 심판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의 권위가 인간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에까지 미쳐야 된다는 중세의 독특한 법 철학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동물의 범죄 행위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재판을 받은 동물은 주로 어떤 종류였습니까?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축입니다. 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친 소나 말, 돼지 같은 어떤 길들여진 동물이었죠. 특히 돼지가 재판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돼지를 풀어놓고 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아기를 물어 죽이는 사건 같은 것들이 많아서 가장 흔하게 재판대에 올랐고요. 두 번째는 회충이나 해수입니다. 농작물이나 포도밭에 피해를 주는 쥐나 메뚜기, 딱정벌레 같은 동물들이었는데 이들은 대개 마을 전체의 고소 대상이 돼서 집단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프랑스 법학자 에드워드 에반스가 1906년 한 100년 전에 이 동물 재판을 집대성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은 쥐나 달팽이 심지어 코끼리까지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심지어 1474년 스위스 바젤에서는 닭이 그 계란을 낳았는데 이게 계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네?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이런 사례들이 공식적인 재판에서 다뤄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에서 다뤄졌고요.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 재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재판입니다. 살인이나 상해, 폭력 이런 인간에게 인간을 해한 가축이 주로 피고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교수형이나 화형 같은 인간의 중죄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 집행이 됐고요. 네. 종교 재판에 동물이 회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해충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자연 재난에 관여했을 때 열렸는데요. 메뚜기나 벌레, 쥐 같은 그런 동물이 각 지역 교구에 있는 그 재판에 회부가 됐고 보통 처벌은 파문 혹은 추방 이런 교회법 양식에 맞게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두 재판 모두 인간 재판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다 선임이 됐어요. 그리고 네. 판사가 합의안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증인도 다 불러서 정식 재판 절차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도 이런 변호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법학 지식을 갖춘 명망 있는 변호사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계속 상상을 해봤거든요. 동물 재판 받는 모습을. 제가 상상한 이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말도 못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 입장을 어떻게 변호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재판 사례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위스 샤비니의 암태지 재판이라는 암태지 건데요. 재판이요? 예. 1457년에 한 암태지, 그러니까 어미 돼지하고 새끼 돼지 6마리가 어린이를 5살짜리 어린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에 심지어 이제 어린이 일부 시체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즉각 체포돼서 한 달간 투옥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검사에 의해서 기소돼서 이 돼지 가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증인 8명이 참여한 그 재판으로 이어졌는데 판사는 주인이 돼지를 잘 감시해야 했지만 죽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돼지에 있다 하면서 주인의 책임은 면책을 했어요. 그리고 어미 돼지가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유죄로 인정돼서 뒷다리로 나무에 매달리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끼 돼지들은 어떻게 됐어요? 새끼 돼지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 그래서 어미 돼지의 나쁜 영향력에 노출됐을 뿐이다. 그리고 아이의 시체를 훼손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초현실적인 상황이지만 실제로 중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은 단순히 그 복수가 아니라 동물을 법의 심판 아래 두어서 사회의 질서를 재확인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은 종교 재판으로 다스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사례들도 한번 듣고 싶어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1587년에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지대인 생 줄리앙 마을에서 있었던 딱정벌레 재판 사건이 유명한데요. 네. 이 생 줄리앙 마을 사람들은 그 와이너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와이너리, 그때는 이제 포도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딱정벌레 떼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이 포도밭을 망쳤다고 해요, 자주.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좀 괜찮아졌다가 또 딱정벌레 떼가 들어와서 포도밭을 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들이 교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죠. 이 재판은 무려 8개월 이상 계속됐고 법원은 딱정벌레 측 변호인도 선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딱정벌레 측 변호인의 어떤 주장이에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창세기에 따르면 신은 인간보다 먼저 동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네. 그들에게 풀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래서 포도나무 잎을 먹는 것은 신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 법칙과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므로 인간의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에 주민 측 변호인도 똑같이 성경을 근거로 반박을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동물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했는데 네. 이 포도밭을 망친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딱정벌레 측이나 주민 측 변호인 모두 그 성경을 근거해서 권리를 주장한 게 흥미로운데요. 예, 이때 재판관이 합의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합의안이었을까요? 딱정벌레 변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니까 딱정벌레들을 포도밭 밖에 그 다른 땅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서 거기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보장하겠다는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라라고 이제 이 재판부가 합의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딱정벌레 측 변호인이 이 고심 끝에 이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직접 그곳을 가봤더니 이 제한된 땅이 너무 척박하고 먹이가 불충분해서 딱정벌레가 갈 만한 곳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 기록이 유실되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이 재판이 8개월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동물을 재판정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 신선합니다. 과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신선하고 놀라운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사실 동물 재판은 당시 그 지배적이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의 양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 성경 구절에 입각해서 인간이 동물을 사용하고 지배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하나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해석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또 상반된 해석의 충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동물 재판이 단순한 어떤 미신적인 그런 기행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문명화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동물 재판이 사라졌지만 그 뒤에는 그 근대법 체계가 완성되면서 동물이 인간의 법 바깥으로 배제되게 되거든요. 근대법에서는 모든 만물을 권리 주체하고 권리 객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네. 권리를 소유한 인간 같은 권리 주체는 자연이나 동물 같은 권리 객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은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원고나 피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대법에서는. 네. 근데 중세에서는 그런 관념, 근대적인 법철학적인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도 재판에 올리는 게 어쩌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딱정벌레 재판에서 그 딱정벌레의 대체 서식지를 제한한 그 재판관의 모습이 되게 이채롭네요. 네, 그러니까 그 동물 재판의 변호사들이 그 재판관이 제안했을 때 그저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또 그 해충의 생존권이나 그 대체 서식지의 질까지 따졌던 그러니까.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기후 환경 위기 그리고 생물 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생존권과 동물의 생존권을 조화시켜야 되는지 예,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동물의 법적 인격, 법적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을 주는 흐름도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그 황건우이 강이라는 강에게 법적 사람의 지위, 그러니까 법인격의 지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대리해서 예전에 중세시대에 동물 재판을 했던 것처럼 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재판에 출석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주도에 사는 남방 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자는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마치 중세에 동물 재판을 했던 것처럼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선임돼서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전 딱정벌레 그 재판이 8개월가량 네. 이어졌다고 들었었는데 네네네. 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딱정벌레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보다 아마 안 되겠죠.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그 해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논리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판례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그런 네네.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저 재밌는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었는데 이게 시사점이 큰 이야기였어요. 늘 푸른 지구 시간, 오늘은 중세 시대에 열린 동물 재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지는 계절이 찾아왔는데요. 추운 계절에 오히려 바다나 얼음이 가득한 욕조에 스스로 몸을 담그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시원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같은데요. 이런 행위가 최근 건강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냉수 샤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환 원장과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저는 보기만 해도 막 너무 춥고 소름이 돋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고통을 택하는 걸까요? 냉수 샤워, 또 얼음 목욕,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나요? 예, 이게 겉보기에는 이제 고통스러운 행위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을 자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 혈압과 심박수가 순식간에 치솟고요.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바로 각성 효과를 주면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활력을 느끼게 하는 거죠. 즉 처음에 그 짜릿한 느낌은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고통이 활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네,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요, 몸은 순식간에 저온 충격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는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요, 호흡이 가빠지고 혈관이 수축해서 주요 장기로 혈액을 보냅니다. 이는 우리 몸이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발휘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뇌와 신경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차가운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 뇌는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르에프네프린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흔히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것도 조금 좋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도파민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냉수 샤워가 면역력 강화나 또 염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염증 감소는 좀 확실한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찬물이 이제 미세한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네. 다만 이제 면역력 강화는 과학적 증거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찬물에 오래 노출될 경우에 오히려 면역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면역력이 부스트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을 통해 염증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운 물이 우리 몸의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갈색 지방 들어보셨죠? 이게 네.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과는 달리 이 지방은 열을 직접 내는 역할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이 줄어듭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요, 한 달간 가벼운 추위에 노출된 참가자의 갈색 지방 양이 42% 늘었고요, 지방대사 활동이 10%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군요. 육체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육체적인 효과만큼이나 정신적인 이점도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호르몬의 증가는 우리 몸의 집중력과 각성도를 높여서 명확한 사고를 돕고요. 또 차가운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또 엔돌핀 같은 호르몬도 나와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요. 특히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현재 감각에 모든 주의가 집중되기 때문에 걱정이나 잡념으로 벗어나는 일종의 강제적인 명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운동선수들이 그 냉수 샤워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운동 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운동선수들이 얼음 목욕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빠른 근육 회복입니다. 네. 격렬한 운동 후에 냉수 샤워를 하면요, 근육의 미세한 손상 부위에 발생한 염증과 부종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찬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처음에 수축했다가 이제 물에서 나오면 다시 확장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펌프처럼 작용해서 근육에 쌓인 젖산과 같은 대사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찾아오는 극심한 근육통을 완화하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근력 운동 직후에 하시면 이제 찬물이 염증 반응을 너무 억제해버리면 오히려 장기적인 근육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 목적이 아니라면 운동 직후보다는 한두 시간 후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냉수 샤워를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 하고 싶은 분들, 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초보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해요. 올바른 시간, 온도 그리고 순서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얼음물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샤워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30초 정도만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적응을 하면 이제 1분, 2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고요. 네. 물의 온도도 처음부터 너무 차갑게 하지 마시고 서서히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심장과 먼 곳부터, 그러니까 발이나 다리 이런부터 찬물을 닿게 해서 점점 위로 올려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몸에 찬물을 끼얹는 것보다는 이제 국소 부위부터 시작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온도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11도에서 15도 정도를 권장하고요. 물에서 2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심장이 약한 분들, 그리고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이 방법을 피하거나 더 주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해야 되고 적합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심혈관 질환자 아니면 고혈압 환자, 레이노병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찬물 접촉을 하면은 이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임산부나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환자분,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해서 감각신경이 둔해진 분들,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요. 이런 걸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얼음물에 몸 전체를 담그는 대신에 집에서 찬물로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혹시 비슷한 효과 볼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새 챌린지다 해서 네. 얼음이 가득한 욕조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찬물 샤워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셔도 심박수와 호흡을 조절하게 만들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1, 2분 정도 찬물 샤워를 하시고 몸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고통스러운 행위가 자기 통제력 그리고 정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음 근육이요. 네, 그래서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은 우리는 막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겠죠? 네, 이 충동을 이겨내고 몇 분간 물속에 머무는 과정을 통해서 뇌는 고통을 극복하는 경험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길러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가운 물에 몸을 맡기는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냉수 샤워가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도 한데요. 그 비밀은 미주신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주신경은 우리 몸이 부교감 신경계를 담당하는 주요 신경인데요. 몸을 휴식과 소화 상태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찬물이 얼굴에 노출되면은 이제 포유류 반사가 일어나면서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되어 있던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우리 몸을 이완 상태로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몇 시간 전에 이런 냉수 샤워를 하신다면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콜티졸 수치를 낮춰주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군요. 그럼 냉수 샤워를 통해서 건강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끝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 냉수 샤워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이걸 시작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그리고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몸을 적응시켜 나가세요. 고통을 견디는 데 집중하기보다 숨을 깊게 쉬고 자신의 몸이 차가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쌓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오늘은 냉수 샤워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오늘도 이동이 많을 텐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연휴 내내 졸음운전, 또 음주운전 절대 없어야겠고요. 추석 준비 잘 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